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개가 아니었어요. 10개도 20개도 아니었습니다. 까만 점들이 수평선 너머에서 쏟아졌어요. 사막의 밤하늘에 불빛이 번쩍이더니 저 멀리 정유시설 하나가 불기둥으로 변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구름처럼 치솟았어요. 화면 속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20, 40, 80, 100. 드론이었습니다. 한 대에 300만 원짜리 소형 자폭 드론들이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거리 톨리스입니다. 영국 출신 나토 방산 전략 자문위원. 20년간 유럽과 중동의 방산 계약을 설계해온 사람이에요. 그날 저는 브뤼셀 본부 상황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 불기둥이 타오르는데도 커피잔을 들고 있었어요. 왜냐고요? 저에게 저 폭발은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기회였으니까요. 적이 공격할수록 방어 무기가 필요해집니다. 방어 무기가 필요해질수록 계약이 늘어납니다. 계약이 늘어날수록 제자리가 튼튼해지죠. 20년간 그 논리로 살아왔습니다. 상황실 안은 쾌적했어요. 에어컨이 연중 22도를 유지하는 방이었습니다. 멀리서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지만 이 방에선 아무도 뛰어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화면 한쪽에 숫자가 떴습니다. 패트리어트 요격탄 잔여 수량 517. 517라고요? 드론이 매일 쏟아지는데 방어 미사일이 517밖에 안 남았다고요? 저는 처음으로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숫자를 다시 봤어요. 맞았습니다. 517. 그리고 드론은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당시 아랍에미리트는 20년간 유럽과 미국 방산 업체들에게 막대한 돈을 줘왔습니다. 360조 원이 넘는 계약이었어요. 그 돈으로 사간 것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였죠. 한 발에 70억 원짜리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미사일이 잡아야 하는 건 300만 원짜리 드론들이었어요. 포르쉐를 하늘에 던져서 파리를 잡는 격이었습니다. 이틀 만에 방공 예산이 8조 원 증발했습니다. 8조 원. 저는 그 숫자를 바라보면서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나라들이 더 많이 살 것이다. 더 비싸게.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면 한쪽에 작은 보고 하나가 올라왔어요.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산 무기 체계 현장 투입 검토 중. 저는 그 문장 위에 커피 잔을 올려놓았습니다. 읽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냉장고나 잘 만드는 나라.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의 전부였습니다. 3년 전 제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가 있었어요.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전력 평가 독자 경쟁 불가 수준. 그 보고서를 제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거였어요.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 판단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날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흘 뒤 위성 사진 하나가 화면에 떴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알다프라 공군기지 활주로. 대형 수송기 3대가 착륙하고 있었어요. 동체에 찍힌 마크가 확대됐습니다. 태극 마크. 대한민국 공군 수송기였어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카탈로그 들고 영업받겠지.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옆에 분석관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수송기의 후방 램프가 열리면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저는 처음으로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카탈로그가 아니었습니다. 장갑차였어요. 실전 장비였습니다. 차체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전시장에서 갓 꺼낸 신품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실제로 굴리던 장비를 급히 실어온 느낌이었어요. 수송기에서 마지막으로 내린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군복이 아니었어요. 작업복에 가까운 회사 단복이었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 오른쪽 팔뚝에 긴 화상 흉터가 보였어요. 위성사진 해상도로도 보일 만큼 뚜렷한 상처였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만 그 사람이 김태한이었어요. 한국방산기업 현장 지원 총괄 단장. 저는 다시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철 들고 온 하청업체군.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 가지가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차체에 묻은 흙. 신품이 아니었어요.
자국 군대가 실제로 쓰던 장비를 빌려서 날아온 겁니다. 자국 하늘에 구멍이 뚫리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왜 그랬을까요? 팔려고? 아니면 지키려고? 그 질문이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어요. 닷새가 지났습니다. 드론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루에 수십 대씩 날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100대가 넘었죠. 패트리어트 요격탄 잔여 수량 표시가 매일 내려갔습니다. 5일치에서 3일치, 3일치에서 이틀치, 이틀치에서 하루치, 70억 원짜리 미사일이 하루에 10발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상황실에서 이 숫자를 보면서 처음으로 등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단순히 미사일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 받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패트리어트 요격탄 한 발을 만드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공장 하나가 전력을 다해도 한 달에 만들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사막에서는 오늘 밤 드론이 날아오는데 새 미사일은 몇 달이 지나야 올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무엇으로 막습니까? 옆자리 독일 출신 분석관 한스 베커가 제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꼼꼼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감정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거릿, 이 교전 비율 보이지? 70억짜리 미사일로 300만짜리 드론을 막고 있어. 비율이 230배야. 드론은 며칠이면 만들 수 있고 미사일은 몇 달이 걸려. 이 구조에서는 막는 쪽이 반드시 져. 예산이 먼저 바닥나니까. 저는 그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우리 무기 체계가 세계 최고야. 물량을 더 빨리 공급하면 돼. 한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거릿, 지금 이틀 만에 8조 원이 증발했어. 이 속도로 가면 72시간 안에 방공 예산이 바닥나. 이건 계산이야. 감정이 아니라고. 72시간. 그 숫자가 귓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사흘 안에 방어가 무너진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브뤼셀의 밤이 조용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는 20년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중동의 돈이 유럽으로 흘러오게 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어요. 동맹이니까. 우리가 지켜주니까. 하지만 지금 현실은 달랐어요. 70억 원짜리 방패가 300만 원짜리 드론 하나를 막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드론은 매일 더 많이 날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 앞에 섰습니다. 데이터를 봤어요. 72시간이면 방공 예산 소진. 그리고 새 물량은 최소 몇 달 뒤. 그 사이에 사막은 뚫립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 판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속으로만. 그리고 책상 한쪽에 쌓여있던 보고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방산전력평가 독자 경쟁 불가 수준. 제가 3년 전에 만든 보고서였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집어들다가 멈췄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손을 거뒀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위성 영상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알다프라 기지. 한국 수송기가 가져온 그 장갑차들. 엔진이 걸렸어요. 6대가 동시에 모래먼지를 뿜으며 기지 밖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탈로그 영업팀이 움직이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뭘 하러 나가는 거야? 그 답은 다음날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저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담당자에게 연락했어요. 천궁이의 교전 데이터를 나토 방산 표준과 연동하려면 절차가 필요합니다. 최소 2달이 걸려요. 그 전까지는 공식 체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답이 왔어요. 아랍에미리트 측 담당자의 짧은 문자였습니다. 어젯밤 천궁이가 드론 22대를 잡았습니다. 검증은 이미 됐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어요. 그리고 전략을 바꿨습니다. 사흘 뒤 상황실에 화상 연결 요청이 들어왔어요. 발신지 알다프라 기지. 발신자 한국 측 현장 책임자. 이름은 김태한.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연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제가 긴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섭씨 43도 사막 한가운데 있는 사람치고는 표정이 너무 고요했어요.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흐트러진 데가 없었습니다. 오른쪽 팔뚝에 화상 흉터가 단복 소매 아래로 살짝 드러나 있었어요. 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주도권을 쥐어야 했으니까요. 김 단장,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현재 귀측 장비의 운용 방식이 국제방산 협조 절차와 맞지 않습니다. 공식 승인 없이는 독자 작전을 펼칠 수 없어요.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김태환이 저를 바라봤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분명했습니다. 홀리스 위원, 저희가 승인을 요청하러 연결한 게 아닙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럼 뭘 하러 연결했습니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정정하려고요. 정정. 제가 먼저 말했는데 상대가 정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김 단장이 서류 한 장을 들어올렸어요. 카메라 앞에 천천히 펼쳤습니다. 본 문서는 한국방산시스템의 독자 운용 통보서입니다. 저희 장비는 이미 현장에서 독자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락을 구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알려드리는 서류입니다. 저는 등이 경직됐습니다. 누군가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펼치겠다는 말입니까? 작전은 이미 펼치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20년간 이 업계에서 협박도 설득도 간청도 전부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톤은 처음이었어요.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호소도 아니었어요. 통보였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을 알려주는 것에 가까웠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건 국제방산 협약을 무시하는 겁니다. 귀측이 이 지역에서 독자 작전을 펼칠 법적 권한이 있습니까?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움직였어요. 날카로운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그 남자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문서를 꺼내더니 천천히 펼쳤어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세창입니다. 수석 법무 책임자입니다. 귀측이 제기하신 법적 근거에 대해 항목별로 답변 드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영업팀이 법무 책임자를 데려왔습니다. 그것도 서류 가방 가득 자료를 들고. 이건 준비가 됐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김 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크기였어요. 한 톤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한 톤도 내려가지 않았어요. 홀리스 위원, 저희는 보여주러 온 게 아닙니다. 지키러 온 겁니다. 딱 11글자였습니다. 그 11글자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화상 연결이 끊겼습니다. 김 단장이 먼저 끄는 거였어요. 화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파란 화면을 바라봤어요. 지키러 왔습니다. 20년간 방산업계에서 들어본 말 중에 가장 단순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게 있는 말이기도 했어요. 저는 뭔가를 막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이 사막에서 한 발이라도 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측 채널을 통해 한국 장비의 데이터 신뢰도를 문제 삼았어요. 나토 표준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답이 왔어요. 아랍에미리트 측에서요. 어젯밤 천궁이가 탄도 미사일 한 발을 요격했습니다. 데이터 신뢰도는 저희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탄도 미사일. 드론이 아니었어요. 훨씬 크고 빠르고 잡기 어려운 탄도 미사일을.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뭔가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이제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며칠 뒤 진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드론의 전술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하나씩 둘씩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한 번에 수십 대씩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동쪽에서 30대, 북쪽에서 20대, 남쪽에서 동시에 15대. 이걸 소모전이라고 합니다. 천궁이를 계속 쏘게 만들어서 요격탄을 소진시키는 거예요. 그 순간을 노리는 거였어요. 저는 이걸 알아채고 처음으로 안도했어요.
이제 한국도 한계가 드러나겠구나. 천궁이만으로는 이 물량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그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 번에 드론 물결에 천궁이가 소비하는 요격탄 수. 그 속도로 가면 이틀 안에 재고가 소진됩니다. 저는 상황실에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조금 안도했습니다. 결국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화면 왼쪽에 처음 보는 아이콘이 나타났습니다. 비호복합. 뭔가 했더니 분석관이 설명해줬어요. 한국산 복합방공 장갑차입니다. 기관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동시에 탑재한 체계예요. 저고도를 담당합니다. 기관포로 드론을 잡겠다고요? 드론이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데 기관포가 닿겠습니까? 저는 실소가 났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상황이 전혀 다른 걸 보여줬어요. 저고도로 깔고 날아오는 드론들. 그 드론들은 천궁이의 요격 거리 아래를 파고들었어요. 고도가 너무 낮아서 요격 미사일이 잡기 어려운 드론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비호복합이 움직였어요. 포탑이 돌아갔습니다. 30기관포가 하늘을 향했어요. 분당 1200발. 사막 하늘로 포탄이 쏟아졌습니다. 드론이 맞았어요. 공중에서 터졌습니다. 2대, 5대, 10대. 그런데 일부 드론이 방향을 틀었어요. 기관포 사각지대로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비호복합의 다음 단계가 작동했어요. 차체 양옆에 달린 단거리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최대 7km까지 쫓아가는 미사일이었어요. 포탄을 피한 드론이 미사일에 잡혔습니다. 화면 속에서 드론이 불꽃이 되며 사라졌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뭔가를 직감했습니다. 천궁이는 중간 높이를 막고 있었어요. 비호복합은 낮은 곳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 둘이 같이 작동하면 하늘의 위아래가 모두 막히는 거였어요. 그때 화면 오른쪽에 또 하나의 신호가 떴습니다. 천광. 소리가 없었어요.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론이 추락했어요. 날개가 녹아내린 채로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게 뭔가요? 레이저 대공무기입니다. 천광이에요. 전기만 있으면 됩니다. 탄약이 필요 없어요. 탄약이 없다고요? 비용은요? 분석관이 잠깐 보고서를 봤어요. 한 번에 전기세 약 2,000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2,000원.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300만 원짜리 드론을 2,000원짜리 레이저로 태운다고요? 비율이 얼마입니까? 1,500배. 1,500배의 차이.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짜로. 한스 베커가 조용히 말했어요. 마거릿 봤지? 천궁이 하나만 만든 게 아니야. 낮은 곳은 비호복합과 천광. 중간은 천궁이. 이건 층위가 있는 거야. 한국이 다층 방어 체계를 설계한 거라고. 다층 방어. 저는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높은 곳은? 탄도 미사일이 고도 80km에서 내리꽂힌다면 천궁이의 방어 고도는 40km까지예요. 그 위는 어떻게 막습니까? 그 질문의 답은 며칠 뒤 찾아왔습니다. 가장 두렵고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15번째 날 새벽 4시였습니다. 상황실에 비상경보가 울렸어요. 드론이 아니었습니다. 탄도 미사일이었어요. 고도 80km에서 내리꽂히는 거대한 무기. 음속의 6배 속도였습니다.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드론은 느리고 작습니다. 탄도 미사일은 빠르고 크죠. 잡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요격 시간이 초 단위로 쪼개져요. 저는 상황실에서 화면을 보며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천궁이로 잡을 수 있을까요? 천궁이의 방어 고도는 40km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은 80km에서 날아왔어요. 천궁이의 범위 밖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끝이구나. 한국은 여기까지다. 그런데 그 순간 화면 위쪽에서 새로운 신호가 잡혔어요. L-SAM.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저게 뭔가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상층 방어 체계입니다. 고도 40에서 60km 사이를 담당해요. 탄도 미사일을 직접 타격합니다.
저는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미국이 수십조 원을 들여 만든 사드가 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실전 경험은요? 이번이 첫 실전 배치입니다. 첫 배치. 저는 눈을 감았어요. 첫 배치가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봤어요. L-SAM이 발사됐습니다. 긴 불꽃이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탄도 미사일이 고도 55km에 있었습니다. L-SAM이 올라갔어요. 두 점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충돌했어요. 하늘 위에서 불꽃이 터졌습니다. 탄도 미사일이 산산조각 났어요. 상황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5초, 10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됐어? 됐습니다. 60km 상공에서 탄도 미사일을 잡은 거예요. 첫 실전에서. 저는 의자에서 등을 뗐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드론이 또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숫자가 달랐어요. 120대. 한꺼번에 120대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저는 이 드론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L-SAM은 위에서 미사일을 잡느라 바쁩니다. 천궁이도 이미 바빠요. 120대를 어떻게 막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알다프라 기지 외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6대의 장갑차가 모래능선 위로 올라갔습니다. 차체에 한국 방산업체 마크가 선명했어요. 비호복합이었습니다. 6대가 능선 위에 일렬로 멈춰섰어요. 포탑이 동시에 하늘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무전 한마디가 들렸어요. 짧았습니다. 단어 2개였어요. 사격 개시. 그 한마디에 6대의 비호복합이 동시에 불을 뿜었습니다. 30기관포가 분당 1200발의 포탄을 하늘로 쏟아올렸어요.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상황실 스피커를 통해 전해지는 그 소리. 천둥이 아니었어요. 공기를 찢는 소리였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이 붉은 궤적으로 갈라졌어요. 한 발에 6만원짜리 포탄이었습니다. 치킨 한 마리 값이에요. 그 6만원짜리 포탄이 300만원짜리 드론에 박혔습니다. 0.3초였어요. 드론이 공중에서 터졌어요. 폭죽처럼. 아니, 폭죽보다 허무하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 터진 뒤로 연쇄 폭발이 이어졌어요. 2대, 5대, 10대. 하늘이 불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포탄을 피한 드론들이 방향을 틀었어요. 기관포 사각지대로 도망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천광이 작동했어요. 소리가 없었습니다. 빛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드론이 추락했습니다. 날개가 녹아내린 채로요. 열기상 카메라에 잡혔어요. 드론의 날개가 녹아내리며 공중에서 파편으로 흩어지는 장면. 1분이 지났을 때 화면에서 붉은 점 40개가 사라졌어요. 2분이 지나자 70개가 소거됐습니다. 3분째 드론이 30대 이하로 줄었어요. 4분. 화면에서 마지막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120대. 전멸. 4분. 상황실이 완전히 정적에 잠겼어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집계했습니다. 요격 성공률 97%. 소요 시간 4분. 탄약 비용 약 8억 원. 8억 원.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계산을 했어요.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같은 수의 드론을 요격했다면 얼마일까요? 8,400억 원. 1000배가 넘는 차이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천궁이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원점이 파악됐습니다.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한 거점이었어요. 그 좌표가 한국 시스템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발사 30분 뒤 화면에 새로운 궤적이 그려졌어요. 천모. 한국형 다연장 로켓이었습니다. 긴 불꽃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40초 뒤 저 멀리 드론을 쏘던 거점. 화면 속에서 불꽃으로 사라졌습니다. 막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공격도 했습니다. 정확하게. 원점으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오랫동안 말을 잃었어요. 낮은 곳은 비호복합과 천광. 중간 높이는 천궁이.
높은 곳은 L-SAM, 그리고 반격은 천무. 하늘의 모든 층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격 능력도 있었어요. 이건 방어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완성된 체계였어요.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속으로만 했지만 이건 어떤 나라도 20년 만에 못 만드는 겁니다. 한국이 해냈어요. 화면 구석에서 한스 베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마거릿, 우리는 오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 4분간의 실전 데이터가 세상에 퍼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공식 발표한 거였어요. 자국 방공망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어떤 무기가 드론 120대를 4분 만에 막았는지, 숫자와 함께 요격률 97%, 소요시간 4분, 비용 패트리어트의 1000분의 1. 이 데이터가 전 세계 국방부 서버에 퍼졌어요.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세계가 움직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먼저 성명을 냈어요. 미국산 레이더 구매 계획 재검토. 카타르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기존 방공 무기 대금 결제 일시 중단. 이라크, 요르단.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유럽이 움직였습니다. 폴란드가 공개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 방산 체계를 전략 파트너로 검토한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우리 편이었어요. 그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하겠다고 한 거였어요. 노르웨이가 뒤따랐습니다. 에스토니아, 핀란드.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부스 앞에 줄이 섰어요. 한국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천공이를 만든 기업의 주가가 47% 뛰었어요. 단 몇 주 만에. 저는 이 뉴스들을 브뤼셀 상황실에서 바라봤습니다. 손에 커피잔이 있었어요. 하지만 식을 때까지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한스 베커가 제 옆에 앉았어요. 마거릿, 이제 이해되지? 사람들이 왜 줄 서는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천공이를 사면 비호복합이 필요해. 비호복합을 쓰면 천광과 연계돼. 천궁이 위를 막으려면 L-SAM이 있어. 반격하려면 천무가 필요하고 하나를 사면 다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하지만 억지로 파는 게 아니야. 실전에서 필요하다는 게 증명됐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뭔가가 선명해졌어요. 우리는 무기를 팔았습니다. 한국은 체계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체계가 실전에서 작동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게 달랐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상황실에 남았습니다. 큰 화면이 꺼져 있었어요. 에어컨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3년 전 제가 만든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한국 방산 전력 평가 독자 경쟁 불가 수준. 저는 그 표지를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표지 위에 선을 그었어요. 여백에 2글자를 썼습니다. 틀렸다. 그 2글자를 쓰면서 손이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기분이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틀렸다고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 했어요. 사막으로. 그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알다프라 기지를 찾아갔어요. 섭씨 43도 사막이었습니다. 기지 한쪽에 한국팀의 임시 사무소가 있었어요. 컨테이너 박스였습니다. 에어컨 소리가 요란했어요.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태한 단장이 나왔어요. 한 달 전 화상으로만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화상에서보다 키가 작았어요. 그런데 훨씬 묵직해 보였습니다. 오른쪽 팔뚝에 흉터가 여전했어요.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단장님, 제가 잘못 봤습니다. 한국을 잘못 봤어요. 김 단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소도 화도 아니었어요. 그냥 바라봤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20년간 이 업계에 있었는데 사막에서 실전 장비를 들고 날아온 팀은 처음 봤습니다. 카탈로그가 아니라 실제 장비를요. 자국 방어망에 구멍을 내면서까지. 김 단장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습니다.
홀리스 위원. 저희가 자랑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팔러 온 게 아니었어요. 저는 물었어요. 그럼 왜 왔습니까? 김 단장이 창밖을 잠깐 바라봤어요. 사막이 보였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모래를 날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파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이 한 번에 들어왔어요. 지키지 못하면 파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20년간 저는 팔기 위해 지키는 척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키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그 차이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컨테이너 안이 좁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됩니까? 김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팔뚝의 흉터. 오래됐죠? 김 단장이 팔뚝을 내려다봤어요. 천궁 이전 세대 개발 때 시험 중에 입었습니다. 화염이 잘못 번진 거였어요. 그 뒤로도 계속 이 일을 했군요. 네. 딱 한 글자였어요. 그 한 글자 안에 2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해했어요. 한국이 세계에 증명한 건 무기의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입으면서도 계속하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뢰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김 단장이 악수를 받았어요. 손이 거칠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키보드만 두드리는 손이 아니었어요. 현장에서 일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컨테이너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사막 위에 비호복합 장갑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포탑이 하늘을 향해 있었어요. 옆에는 천궁이 발사대가 있었고 그 너머로 조용한 천광장치가 서 있었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하늘은 지켜진다고. 저는 이 나라를 냉장고나 잘 만드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틀렸어요. 이 나라는 약속을 잘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이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사막을 걷기 시작했어요. 등 뒤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막의 태양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무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천궁이가 96%를 요격한 이야기도, 비호복합이 4분 만에 120대를 잡은 이야기도, 천광이 2,000원으로 드론을 태운 이야기도, L-SAM이 60km 상공에서 탄도 미사일을 잡은 이야기도, 천무가 원점을 정확히 타격한 이야기도, 그 모든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팔뚝에 흉터를 가진 사람, 카탈로그 대신 실전 장비를 들고 날아간 사람, 지키지 못하면 파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던 사람. 한국이 세계에 판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어요. 말로 한 신뢰가 아니었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43도 열기 속에서 실제로 증명한 신뢰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무기는 약속을 지키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을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무기보다 더 무서운 건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K방산이 세계에 줄을 세운 진짜 이유. 오늘 이야기가 그 답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납시다.